이렇게 뒤늦게 이재명의 공천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벌벌벌벌 사실 무서워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혹은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속보 자막 같은 것들을 계속 보실 텐데요. 바로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 그렇게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관전만 하던 전 총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모처에서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등 이 당의 원로들을 만나서 지금 이재명의 불공천 공천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김부겸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나 봅니다. 이 모임은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주체적으로 나선 건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해외에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정세균 총리가 김부겸에게 김 총리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총리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김부겸이 총대를 맸다는 뜻입니다. 김부겸이 지금 직접 입장문을 곧 발표할 것 같아요. 입장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천, 즉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고 그 다음에 이 순간에서 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공천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문자로 보이시죠? 김부겸 총리는 금일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뜻을 같이 한다. 라는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는 사진을 뉴스원이 찍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부겸이 직접 나서는데 아까 그 표현 중에 강력한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듯이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는 원로들의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참 비겁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가만히 있으면 더 비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뒤늦게 이재명의 공천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벌벌벌벌 사실 무서워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지금 공천 문제만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시죠? 불체포 특권 뭐 내려놓겠다고 대표 연설을 했다가 막상 단식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끝내 다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돌리고 하면서 제발 부결해달라.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 라고 자기 말도 바꾸고 대표로서의 위신도 그렇게 추락하게 만들었을 때 이 원로들 뭐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이재명이 사당화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뒤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이 지금 지난 대선 때 패배한 직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국회의원이 돼서 전당대회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죠. 그 당시 상황 이재명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사법 판단, 그러니까 수사가 긴급하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돌아가고 있었죠. 당연히 자기가 구속될 것을 보고 개항을 해 뛰어들어서 이 금배지를 달고 금배지를 달자마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장악하고 그때 이미 비명계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방탄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구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다 얘기했고요. 이건 박용진도 당시에 경선
같이 치르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 박용진을 하위 10%로 또 처박아 놨더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그때 원로들은 뭐 했냐고요. 사실 원로들이 그때 나섰어야 됩니다. 이재명은 개항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왜? 이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당은 지금 바꿔야 된다. 이재명이 금배지를 달고 당대표가 되면 아무런 어떤 개혁과 혁신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의 사당화가 될 것이다. 전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 얘기 그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영이 달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식과 경험과 정말 온갖 그런 국정 활동 또 정치 활동을 해왔던 원로들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눈 감고 귀 막고 잘한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이재명의 지지율 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 한길 리서치를 비롯해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 여론조사가 한결같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그 국정 그러니까 이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했는데 엄청난 격차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3대부터 따지죠. 87년 체제 이후에 13대부터 21대까지 총선까지 2월 그러니까 총선 언제나 4월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2월에 거의 설이 끼어 있습니다. 설 직후의 여론조사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이 총선 승리의 함수 관계를 보면 13대부터 21대까지 이 8번의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중에 딱 2번만 빼놓고는 총설 직후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총선 승리가 그대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즉 지금 상황 어떻죠? 설 끝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2위 크로스에 추월해서 격차를 지금 벌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반적인 선을 얘기할 때 지금 한길 리서치 보여드리고 있죠. 국민의힘이 42.8에 민주당이 자그마치 29.6입니다. 43과 30이라고 하면 약 한 13%포인트 차예요.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상태로 지지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를 거꾸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나섰기 시작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나선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지금 발의한 안건은 꼴랑 6건에 불과합니다. 참 이재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요. 민주당의 강령도 지지하지 않고 또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벌여왔던 온갖 극악한 정치 행위와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악행들과 악담들과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해온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비판할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민주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제대로는 정당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정당이 정말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의 욕심 그리고 이재명의 두려움 이재명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한 정당이 정말 저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고 그렇게 느끼냐고요? 바로 이재명의 사당화입니다. 이 당은 물론 전통적으로 DJ 때부터 얘기하면 DJ의 1인 보스 체제에서 만들어진 정당 맞습니다. 뭐 새천년 들어가는 그런 정당들에서부터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대중이라는 그런 정치인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 또는 쓴소리를 하는 그런 라이벌들을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대철이라는 사람 또는 김상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DJ에 DJ와 함께 당을 하면서도 DJ 총재에게 김대중 총재에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소수 정파를 그 안에서 또 만들어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중 때는 다 1인이 공천권도 행사를 하고 또 이 선거를 위한 그런 이 지원금도 전부 다 하사를 하고 그래서 1인 보수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공천 배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공천 파동 중에 눈여겨볼 사람이 박용진입니다. 역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박용진이 어저께 하위 10%에 포함됐다. 과하지욕, 남의 사타구니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그런 그런 수모를 내가 견디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이 정당 정말 처음으로 이런 정당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구호가 있었죠. 지난 선거에서 대선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저는 김대중이 당을 만들었다. 김대중 당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은 과도 많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동지들이 만든 당이다. 당이 자기가 만든 당 맞아요. 그때는 1인 보수 체제였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동지들을 앞세웠고 자기한테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대선 때부터 이재명을 합니다 라고 떠들어다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떠들어다녔습니다. 연결시켜보죠.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그 꼬라지입니다. 이재명은 해냈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만의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박용진에 대해서 내가 왜 계속 얘기하느냐? 박용진이 이뻐서? 아닙니다. 박용진은 이재명과 라이벌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때 8월 전당대회 때 두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이 함께 후보로 나섰잖아요. 특히나 뭐 합동 연설 같은 데 보면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뭐 지지율과 관련돼서 1위 후보를 쭉 뒤쫓고 있는 후보들이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셀프 공천을 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개항을 공천 과정도 그렇고요. 자기가 개항을 보궐이라든지 또는 전당대회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이재명은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이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통해서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 공천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려서 당시에 어쨌든 박용진 후보는 화가 나서 뒤늦게 뭐 항의의 어떤 또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그게 그 말은 사실이니까요. 박용진 나와 이렇게 후보로서 서로 공격을 서로 주고받은 그런 후보에게도 내가 공천과 관련돼서 조작을 하거나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을 하위 10%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박용진에 관련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 선거와 관련돼서 하위 몇 프로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의정활동이거든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그런 평가가 38%나 됩니다. 의정활동 한번 봤습니다. 법안 발의만 80건을 했더라고요. 상임위 그럼 출석은 94.9%를 출석했고요. 본회의장 출석은 98.7%를 달성을 했습니다. 즉 90%를 넘게 출석을 한 거예요. 10번 중에 한 번 결석이 아니라 0.5회 결석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 발의 80건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성실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일단 출입기자들, 정치부 출입기자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 순위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중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용진을 하위 10%로 몰아넣은 이재명의 성실도를 한번 보자고요. 상임위 출석이요 35%에 불과합니다. 본회의장 출석은 86%고요. 지금 발의한 안건은 꼴랑 6건에 불과합니다. 자, 이 정량평가만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박용진의 지금 그 성적과 이재명의 성적을 하면 박용진이 10%라면 이재명은 몇 퍼센트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군요. 하위 1%도 안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하위 몇 %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공천을 받겠죠. 그런데 박용진, 김영주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주는 발의한 건만 107건을 하고요. 상임위 본회의 95%, 93%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 이럴진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민주당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건 정량평가에 불과합니다. 정성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뭔가요? 하고 기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 들여다봤더니요, 보좌관들이 점수를 매기고 같은 의원끼리 점수를 매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좌관끼리 했다는데 어느 보좌관이 어떻게 지금 뽑혀서 그 점수를 평가했는지, 또는 의원끼리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 그러면 180명이 모두 다 서로 점수를 적어 넣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문학진이 바깥에 나와서 막 비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떠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명 행위. 이재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은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바로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다. 민주당은 해가면서 이 시스템 공천이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다 얘기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 뭐죠?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걸 누구나 알기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용진도 윤영찬도 문학진도 모두가 입을 모읍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점수가 나왔느냐? 이 점수가 왜 나왔느냐?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면평가입니다. 정성평가입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아이고 비명들 내쫓으려면 우리가 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면 돼. 이거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문학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문학진 이번에 인터뷰를 했더군요. 강펀치라는 그런 유튜브, TV조선 유튜브에 나와서 초현실주의적 미실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학진 이 자리에서
두 번에 걸친 이재명의 전화 내용을 얘기하더군요. 12월 달에 이재명이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불출마하는 게 어떠냐라는 뉘앙스를 아주 떠듬거리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문학진이가 일거에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재명의 입을 닫아버렸죠. 아이고, 내가 69세밖에 안 돼. 그러면 정동영과 박지원은 왜 얘기 안 하니? 그 사람들은 70이 넘은 사람들이야. 그럼 70이 넘은 사람들부터 얘기하고 나한테 찾아와.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러자 그게 안 먹히니까 1월 26일인가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전화를 합니다. 형님! 여론조사를 보니까 형님이 꼴찌예요. 문학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학진은요,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학진 좋아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만 얘기할게요. 문학진의 별명은 문세표입니다. 왜 문세표인지 아세요? 단 3표 차이로 졌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3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문세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세표라고 사실 부릅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번에 CBS에 인터뷰로 가서 문학진 의원을 얘기하면서 문세표라는 별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자기로서는 문세표라고 3표 차이로 진 것도 사실 가슴이 아픈데 그게 계속 그렇게 불리니까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돼, 형은. 근데 안태준의 현상은 30%야.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자기 보좌관이었어요. 8년 동안 보좌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자기 광주을 지역에서, 경기도 광주을 지역에서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지역부를 계속 활동을 당협위원장으로서도 했던 사람이고 한데 어떻게 20%포인트가 나냐.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돌려본 겁니다. 거꾸로 나왔답니다. 안태준은 꼴찌로 나오고 지금 문학진이 1등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규병이한테 한 겁니다.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이재명이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맞아? 그랬더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안규백은 문학진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문학진이 어떤 사람이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진은 지금 이게 초현실주의적 밀실공천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선 옛날에 있던 거 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마사지라고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방탄시켜줄 찍명들만 꽂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여론 조작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내쫓으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참, 문학진 이 여론조사 새롭게 자기가 1등 여론조사를 손에 들고 전화를 합니다. 이재명에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요. 이재명 그때부터 전화를 지금까지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발표를 하더군요. 이 지역은 문학진을 뺀 나머지 3사람으로 경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군요. 문학진이 아예 그 안에서 경선 대상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도 밝히지 않고요. 이유는 이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학진이 바깥에 나와서 비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떠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명행위. 이재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학진이 지금 이 문학진을 배제시킨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래서 대단히 앞으로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총에서 이미 친문계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참 거칠고 정말 야비하고 정말 이 정치의 정작 가장 그 기본적인 정치에 해야 될 어떤 기본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만 살면 돼. 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죠. 고민정 한 사람 살려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정파별로 내지는 또 라이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공천을 줘야 돼요. 그것도 먼저 단수 공천처럼 먼저 줘서 나중에 자기가 진짜 배제할 어떤 그룹이 있다 한다면 그 그룹이 이 완전히 그룹핑이 돼서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게 각계격파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지몽매하게 모두 다 잘라버리겠다. 모두 다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나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거친 방법으로. 그러니까 문학진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문학진은 2012년 선거부터 2017년 선거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 두 번 다 이재명 곁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무특보 등 정무특보도 했고 선거와 관련된 조직 관련해서도 일을 했고요. 문학진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네가 아무것도 아닐 때 성남시장 사실 이 기초단체장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대선 후보로서 생각할 때는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달려가서 같이 캠프에 있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문학진은 했거든요. 나이차가 10살 어린 그런 후배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내쫓으려고 하는 건 그 전화 두 번이 자기는 조롱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배반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문학진은 지금 그 분노의 하나였던 방법으로 내 기필코 비선을 정확하게 밝히겠다. 즉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팀 또는 정진상 팀 이런 비선들이 어떤 지금 캠프에 어떻게 지금 관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겠다라고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공천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대장동 변호인단. 즉 이재명을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방어막을 쳐줬던 변호사들이 대거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지금 컷오프가 아니죠.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배제되거나 하지 않고요. 전부 다 경선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단수공천 받은 사람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을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요. 이재명을 합니다. 날 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금배지를 달아주겠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또는 진짜 찐명이 아니라 그냥 친명인 사람들은 공천 배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지금 공천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라고 모든 후보들이 SNS에 그거 있죠? 왜? 릴레이 하는 것? 다 머리띠 두르고 그렇게 하면 될까 말까? 제가 보기에 지금 늦었네요. 더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에게는 배짱, 배려 이런 것들이 없고요. 배타 그리고 배반, 배신 이런 것만 가득한가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사사로운 사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보여주는 것만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짜 공천을 보여주면 이재명의 사사로운 사천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이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오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덧붙이면서 오늘의 작전 명령을 마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도 없고요. 절대 반대합니다. 자, 오늘의 아투 일면톡 보겠습니다. 일면톡. 목숨 갖고 장난치나 의료 공백 내몰린 환자들 격분. 아시아투데이 1월 21일자 일면톡입니다. 르포 기사군요. 아마도 지금 의료 파업이라고 붙이면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의료계의 인력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이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에 가서 환자들의 상황 그리고 의사들의 상황을 직접 취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니까 삼성 서울병원은 전공의 525명 중 30에서 40%인 1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술이 200건이 하루에 열리는데 그중 30%가량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네요. 1일 200건 진행되던 수술도 18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지금 전문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보고 바로 현장에 내려와서 당직도 서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전공의가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교대 인력도 없고 나이든 교수들이 언제까지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은 주로 5대 병원, 서울에 집중된 5대 병원에 좀 한정된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그러니까 현대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그 다음에 연대 세브란스병원, 강남 성모병원, 이런 병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서울대병원으로 뛰어오듯이 부산에서, 정부에서 많은 그런 그 환자들, 특히, 지금 경각에 달린 그런 환자들까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들까지 이 5개 병원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상황, 이 의료인이 지금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계획에 동참해 달라라고 호소한 상황까지 지금 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의사들의 주장을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의사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식판 문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증원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도 없고요.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을 생생하게 아시아투데이가 일면톡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